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3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관 강의는 생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생명과학의 발달과 그 위험성이라고 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는 현대 생물학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19세기까지 자연과학 분야의 핵심 역할을 했던 학문은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자연과학의 중심이 되는 학문은 생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생물학은 6가지 첨단 과학기술, 즉 6T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T는 컴퓨터 공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기술 IT, 그리고 생물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환경공학기술 ET, 우주항공기술 ST,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개발기술 CT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오늘날 인간의 생명과 삶의 조건들을 현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컴퓨터 공학과 결합하여 성취된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유전자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가 엄청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이러한 생명과학에 관한 저의 생물학적 이해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물학자가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쉽게 이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을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게놈 지도의 완성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왔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놈이란 염색체와 유전자의 두 단어의 앞 글자들을 이렇게 합성시킨 용어로서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 게놈 지도는 미국의 보건성이 주도하여 구축한 영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시행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2003년에 인체의 유전자 지도인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고유의 게놈 지도는 우리 한국인의 육체, 신체에 대한 신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의 지도, 즉 한국인 게놈 지도는 2001년에 완성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침팬지, 쥐, 개, 닭, 돼지 등의 게놈 지도들이 줄을 이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놈 지도로부터 얻게 된 생의학적이고 생명공학적인 편익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게놈 지도를 통하여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결함 또는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불치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간 게놈 지도 또는 동물의 게놈 지도가 쏟아낸 유전 정보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막대한 유익을 가져왔고, 특히 암 질환의 치료에서 게놈 지도의 위력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21세기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신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인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나의 암 유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발견하고 치료할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할 것은 유전자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에는 유전자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생의학자들은 합성의약품을 개발하려고 미생물의 DN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천연의약품, 예를 들어서 한약 같은 생약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성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생물의 DN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란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미생물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고 죽이는 물질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입니다. 1945년에 페니실린이 미생물에서 발견되어 치료제로 상용화되기 전까지 인류의 수명은 불과 20살에서 30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 정도가 1살도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 중 절반 정도는 또 10살 이전에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비록 80살 살았던 사람도 있고 90살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인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즉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수명을 짧게 만들었던 질병이 뭐였었냐면은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폐혈증 같은, 요즘 같으면 이런 걸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질병들 때문에 장수와 단명의 차이가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그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인류는 그러한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기껏해야 귀신의 저주라거나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처럼 계절마다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자들이 미생물의 유전자를 연구를 통해서 합성의약품과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할 과학기술이 생명과학기술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완성된 게놈 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놈 지도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그 유전자를 절단하고 접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활용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의약품 개발에 최초로 적용된 것은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 균의 유전자를 숙주로 하여서 사용하여 당뇨병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인체에 적용되는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로 채우며 난치병을 치료할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해로운 유전 형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를 결합시켜 주어서 질병을 예방한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고 키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유전자의 위치를 교정하거나 형질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과 성품을 조작할 수가 있고 부모가 원하는 맞춤 아기를 생산해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식물에 적용된 예는 유전자 변형 식물, 즉 GMO 식물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 처음으로 태어난 GMO 식물은 1994년에 생산된 무르지 않는 도마도입니다. 그리고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유전 형질이 변형된 GMO 식물, 즉 콩, 옥수수, 목화, 캐놀라 등의 GMO 식물이며 비타민 A의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황금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동물에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로는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주입하여 인간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기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변형시킨 동물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근육돼지를 생산한다든가 인간의 장기를 가지는 키메라 돼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치매 돼지도 만들고 있고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토피를 가진 사람의 피부를 돼지의 피부에 이식시켜서 그 질병을 그 사람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병 모델 돼지를 만드는 일에 적용되는 기술이 유전자 편집 방법과 면역 결핍 동물을 만드는 것이며 이 두 가지 기술 모두가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줄기세포의 연구에 대했습니다. 오늘날 줄기세포의 연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학문의 특성상 비전문가인 제가 단정적으로 정리해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공룡줄기세포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8주 이내의 배아로부터 채취했을 때 배아줄기세포라고 부르고 그 기간을 넘어서 성장한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성취하면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아라는 말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생겨난 수정란 하나가 8주의 나이를 먹을 때까지를 배악이라고 말하고 그때 채취된 그 기간 내에 채취된 줄기세포를 배아줄기세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하려면 한 개의 수정란이 8주 동안 다양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며 각각 인간의 심장이나 신장, 간, 혈액, 골수, 신경 등 다양한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 8주 동안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배아기에 채취된 줄기세포는 온갖 장기와 신체 조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능세포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8주가 지나 성체기에 들어서면 줄기세포들은 이제 어느 기관으로 어느 조직으로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성장하게 될 것인지 생명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는 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 줄기세포란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의미하며 학자들은 공룡 줄기세포 100가지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주까지의 배아줄기세포는 만능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장기나 기관이나 조직으로 분화될지 알 수가 없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성체기의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심장으로 변할지 이 근육으로 변할지 골수로 변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예를 들어서 8주를 지나서 10주, 14주 이런 시기로 기간을 늘려서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면 16주, 그러니까 4개월, 6개월, 심지어는 다 큰 소년으로 성장한 이미 인간에게서 체세포를 채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포 한 개가 곧 인간 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줄기세포에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복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복제, 동물 복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 기술은 역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한 배아 복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배아 복제란
통상 치료용 복제와 생식용 복제로 나누어집니다. 치료용 복제는 줄기세포를 만들고 남은 배아를 폐기시켜버리는 것을 말하고, 생식용 복제 또는 개체 복제는 핵 이식의 과정을 거쳐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고 성장한 후 출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줄기세포의 배양과 생명체 복제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복제 동물은, 세포 복제 동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제양 돌리가 처음입니다. 돌리는 영국에서 다 자란 양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배아 복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의 기업이 사상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제에 관한 연구는 2005년 황우석 교수 팀의 줄기세포 사건이 있은 후 2009년까지 여러 건의 동물 복제 성공 사례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도된 바가 있으며,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배아줄기 세포 분화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아직도 해결돼야 할 제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자 구조를 탐구하든 광활한 우주와 바다의 깊은 곳을 탐사하든, 또 인간 게놈 지도에 나타나는 DNA 서열을 들여다보며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든 모두 과학적인 방법과 지식 체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특히 생물학은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그들의 삶의 조건을 탐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 체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생물학은 철저히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나타나는 생명 현상은 윤리도덕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완성된 인간 생명의 유전체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놈 지도는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형질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인간의 신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인간 게놈 지도는 엄청난 규모로 추산되는 유전질환 검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시장은 소수의 기업화된 고급 병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질병이 병원과 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양한 목적의 유전 검사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어서 기업과 사회는 이제 유전자 결정론을 보다 많이 강조하게 될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작업장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공정을 변경시키려 들기보다는 작업 환경에 취약한 개인을 유전자 검사로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생명보험의 위험도 판정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아졌고, 기업들의 직원 채용 기준에 있어서도 취업 기회의 차별을 불러올 그런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명체들의 생식, 건강 및 수명 등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가 변질되고 있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하는 생명체의 기능과 역할과 가치가 인간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고 변형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과 공기와 토양은 오염되고 천연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산성비가 되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산업사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공장 폐수의 화학물질들은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지구의 자정 능력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과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경과 기후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고, 이미 우리는 혹서와 혹한이라는 기후 및 환경 위기와 동물들의 멸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인간의 의학적 지능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명과 환경에 대한 윤리 도덕적 감수성은 퇴보하게 되고, 부도덕적이고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나는 병균들만 더욱 강한 내성을 가지고 진화하고 다양하게 변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한 자연 환경의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종말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모든 첨단 기술, 즉 6T들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생명체의 수명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는 기술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인간과 자연세계를 과학기술이, 과학적인 지식이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의 생명과학과 함께 6T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정해 주신 절대적인 도덕률 10계명 안에서 윤리도덕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생명과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윤리도덕적 성찰들이 학자들의 세계에서 스스로 풍성하게 논의되고 또 다양한 연구 논문들로 발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맡기신 자연세계를
나의 욕망을 위해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 그대로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생물학을 범주로 논의하는 제 성경적 세계관 강의는 좀 두서없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